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온라인 신청을 허용했으나 우편 신청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져 난리가 났는데요. 일본 국민은 한국과 비교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지난 14일 아사히 신문은 국민 1인당 현금 10만엔을 지급하는 특별정액 극부금 온라인 신청과 관련해 사업시행 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 신청보다 손이 많이 가는 본말 전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특별정액 급부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민들이 마이넘버 포털 사이트라는 중앙정부 운영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지자체가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정보는 지자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마이넘버 포털에서 직접 세대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족분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 직원이 주민등록 정보와 신청서를 일일이 대조하느라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편 신청의 경우 지자체 보유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에 신청서를 보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신청서 수정 등을 고려해 한 사람이 여러 번 신청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했는데 이 때문에 중복 신청 사고도 잦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타가야구에서는 신청서 오류와 중복 신청을 걸러내기 위해 급히 담당 직원 수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마이넘버 카드 발급은 강제가 아니고 보급률도 15%에 그치며 평소 쓸 일이 별로 없는 카드라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지자체 창구로 몰려드는 시민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과 우편 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지자체로 직접 찾아오는 일을 막으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온라인 신청의 예상 밖 부작용으로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 280만여 가구는 지난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게 했고 일반 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신용 체크카드 충전과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하게 했는데요. 세대주가 세대주 명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기에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일본인들은 자국 정부를 향해 한국을 보고 배우라며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언론들이 한국과 일본 간의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설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한일 관계의 자연스러운 협력을 추진하고파란 제목의 14일자 사설에서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도 하지만 한국이 경험한 감염 억제와 외출 제한 완화의 어려움은 일본에 참고가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마이니치는 한국은 철저한 PCR 검사와 격리에 의해 감염 확대를 막았고 일본보다 앞서 경증 환자용 일시체류 시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 새로 확인된 감염자가 크게 줄고 외출 제한 완화까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마이니치는 대응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한일 양국 정부 간 소통이 꽉 막힌 상태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으로 쌓인 상호 불신에 사로잡혀 몸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 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옛 징용공 소송에선 한국 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자국 정부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확진자 급증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정치적 대립과 떼어놓고 생각해야 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게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던 지난 5일 급성 백혈병에 걸린 인도 거주 한국 어린이가 일본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할 수 있었던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웃 나라라서 가능한 협력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아사히 신문도 지난 13일 게재한 확진자 급증 위기를 계기로 협조를 일한 사설에서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라며 대응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을 향해 우리 외교부는 뜻밖의 반응을 했는데요. 바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지난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태평양주 국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외 무역법 개정 등 한국이 취한 조치에 관해 설명했으며 일본 정부가 조속히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다키자키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양국 간 현안 해소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지금과 같이 악화한 이유는 일본의 적반하장 태도가 원인이며,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협력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 오늘은 자만심에 헛된 꿈꾸던 일본에 한국이 철퇴로 KO시킨 상황과 일본이 역풍으로 몰락하자 청출어람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의 작은 섬 하시마. 섬 모양이 군함을 닮아 군함도로 더욱 잘 알려진 이 섬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와 강제로 노역해 지옥섬으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이 군함도에서 조선인을 강제 노역시킨 곳이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입니다. 미쓰비시는 당시 군함도의 해저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조선인들을 강제로 노역시켰죠. 이들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고 숨조차 편하게 쉴 수 없는 해저 1010m까지 내려가 하루 16시간 일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들도 많았고, 굶어서 또는 매를 맞아 숨지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쓰비시에게 한국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한 사람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은 2019년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게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에 대하여 수출 규제를 실행하기도 했죠. 이런 한국에게 가슴 아픈 역사를 안겨준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최근 완전히 폭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날 발표한 결산 자료를 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9년에 약 295억엔 한화약 3,37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기업 본래의 경영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손익 항목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9 회계연도에 이어 20년 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죠. 실적이 악화한 것은 중소항공기 스페이스제트 사업에 손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제트 사업은 일본 최초 제트 여객기 개발 사업으로 미쓰비시는 2008년 제트기 개발 사업에 착수해 2013년 제1호기를 납품할 예정이었으나 최근까지 납품을 6차례나 연기했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애초 제트 여객기 개발 관련 비용으로 1,800억엔을 예상했지만 이미 6천억엔 약 6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간 1,500기 정도를 팔아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수주해놓은 물량은 일본 국내외 항공업체로부터 307기에 불과한데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최근 1년 동안 스페이스제트 사업으로 약 2,600억엔 약 2조 9천억 원의 사업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죠.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도 최근 한국이 승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최근 일본 내부에서조차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해 적용한 무역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진보 성향인 아사히는 13일 코로나와 이란 위기를 발판으로 협조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도 남은 임기 동안 대일 정책에서 대담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신문은 이번 사태 관련한 한국의 경험과 대책이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지만 한일 양국 간의 눈에 띄는 협력이 부족하고 통탄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이어 한국에서 의료물자를 일본에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부 시민의 반대 운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도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에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마시는 상황입니다. 신문은 한일 협력을 저해하는 배경의 하나로 역사 문제와 그로 인해 계속되는 갈등을 꼽았는데요. 아사히는 이번 사태를 직면해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면서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 체면에 얽매이지 말고 정보를 공유하고 물자를 서로 융통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일본 내부의 이런 목소리와는 달리 일본 정부는 아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하나하나에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일본의 수출 관리 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죠. 이는 한국의 요구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일본의 정책 방향에 따라 수출 관리를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아나무인인 태도와는 달리 한국 경제 보복으로 인해 일본이 완전히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제한 반도체 핵심 부품 3가지를 대부분 국산화 완료한 상황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개발 완료한 것이죠. 이로 인해 1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스텔라케미파, JSR, 스미토모 화학 등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일본 업체들인데요. 각각 업체들은 30% 내외로 영업이익이 급감한 반면 한국 업체인 솔브레인, 램테크놀러지, ENF 테크놀러지는 각각 6%에서 111%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